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이신 장기표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광화문에서 매주 수요일 날 집회를 했는데 항상 또 시사 포커스에서 또 보도도 해주시고 또 요 최근에도 제가 이 후보로서의 활동을 시사 포커스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나 이 사세가 규모가 큰 회사인 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덕 우리 이 불러주신 시사 포커스 사회도 감사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우선 시작에 앞서서 우리 장기표 후보님 소개 먼저 드릴게요. 네. 서울대 법대 나오셨고요. 월남전 참전용사셨어요. 네. 그리고 전태일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면서도 김해을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는데요. 네. 더 많지만 이쯤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먼저 그 대선 출마를 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사 포커스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오랜 동안 이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마침 이 정보화 사회, 여러분 엘빈 토플러 아시지 않습니까? 제3의 물결, 미래 쇼크, 권력 이동 이런 책을 통해서 이 정보화 사회의 특질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정보화 사회야말로 제가 꿈꾸던 모든 국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확보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것은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산업의 정보화, 즉 자동화, 신기술, 신제품으로 말미암아서 지난날 100명이 일하던 것을 지금은 1명이 일해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정보통신수단의 획기적인 발달로 말하면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지식과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 또 이 정보통신 발달로 통한 말하면 이 국민의 사회 정치 의식의 고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야말로 이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평화,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 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을 정립해 왔는데 이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제가 집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더 앞으로 가서 정치를 해야겠다 했던 결심하게 된 계기 있으셨나요? 그거는요. 제가 사실 어릴 때도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다 사실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어렵게 살았거든요. 네. 이 가난도 문제지만 저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이런 갈등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좀 세상을 바꿔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만 특히요 제가 이 대학 1학년에 들어가면서부터 옛날에요 계란 말하면 양계 닭을 먹이는데 그 계란 병아리 사 넣을 때는 계란 한 개 한 11원씩 했는데 실컷 여름 내내 키워가지고 계란 팔 때쯤 가을 되면 계란 한 개 4원씩 해요. 그래가지고 이 농협에 지금 빚만 남는 거예요. 이런 거 또 뭐 양잠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국가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특히 저는 우리 형님들이 농사 지었는데 이 농민들,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없다. 국가 정책이 바로 되려 그러면 정치가 바로 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제가 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정치를 바로 잡는 일에 제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예. 예. 그러면 후보님의 또 유년 시절, 젊은 시절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예. 뭐 유년 시절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나요? 유년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진짜 세상을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중학교 별명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제가 그때 뭐 중학교 때 소크라테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하는지도 뭐 그거 정도는 알겠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도 저 별명이 소크라테스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철학적인 어리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은요 허풍쟁이였습니다. 허풍쟁이. 왜요? 제가 막 이제 쉬는 시간 되면 저 교탁이 있지 않습니까? 교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래야 된다 해서 뭐 다른 애들이 볼 때는 제가 또 허풍 떼는 거죠. 저 나름으로는 그러한 그 허풍들이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그런 저의 비전, 제 어떤 결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타고 나셨었던 거예요. 예. 네. 그럼 후보님 요즘에 586 운동권 세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님도 운동권에 계셨나요? 제가 아주 뭐 운동권에 둘째 가라면 새로울 사람이죠. 네. 그러면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요즘에 비판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날은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이 운동권이 뭐 약간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기는 했습니다. 왜? 평등,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거는 굳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좀 평등해야 되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말하자면 이 순수한 민주화 의지가 뭐 거의 100%였습니다. 근데 이게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우리 사회에 범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또 1985년도부터는 주체 사상이 또 막 확 밀려들었어요.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이 말하자면 이런 걸 뭐 해방 공간이라 그러는데 좀 공간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면서부터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 사상이 범람을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념적인 편향을 띠고 있는데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주체 사상이 본래 비슷하거든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이름은 주체 사상이지만 이념적으로는 그것도 사회주의거든요.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면 이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이념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결과는 뭐냐? 인민이 굶어 죽게 생긴 북한을 추종하는 정복을 넘어서 충복하는 운동권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가요 더 또 문제는 이런 어떤 이념적인 편향만 됐다 하더라도 이게 나라 망칠 일이지만 여기다가요 완전히 그냥 이기심에 입각해서 모든 활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념적 편향에다가 이 탐욕에 기초한 그 이기심까지 결합돼 가지고 운동권이 정말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사실 운동권 정권입니다. 운동권 정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이유도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지향성을 갖고 있고 또 비난 듣는 것도 이 탐욕에 기초해서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는 탐욕을 아주 이제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 정권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 들어가 볼게요.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한 정책 한 가지 뽑아주신다면요. 잘하고 있는 정책이 정말 별로 없는데요. 저는 문재인 케어 하는 거 아니습니까? 이 사회 보장성을 건강 케어, 메디케어, 의료 정책, 건강 보험 정책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해가지고 이 건강 보험을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은 6인실에만이 면제가 되고 2인실이나 그런 거라든지 또는 전에는 또 이 희귀병, 또 난치병 이런 데 대해서 수술비 같은 거 막
개인이 많이 부담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을 굉장히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책임지는 이것이 문재인 케어인데, 이 문재인 케어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케어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보수 진영에 많습니다. 저는 문재인 케어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가장 잘못했다 하는 정책 무엇일까요? 뭐 이 경제 정책, 이 교육 정책, 뭐 외교 정책 다 잘못됐지만, 그러나 가장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정책입니다. 대북 정책. 왜? 이 대북 정책이 잘못되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거거든요. 뭐 경제, 교육 아무리 잘 돼도요, 나라 망하면 뭐 합니까? 요즘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지금 보면서 국가 안보가 중요한데, 이 문재인 정권은 진짜 국가 안보를 실종시키고 위태롭게 한다는 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실종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 보유를 지금 오히려 말하면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계속 북한 짝사랑하고 있거든요. 네. 돌아오는 거는 뭐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이다. 뭐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뭐 태생적 바보다, 때때다. 그런 소리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대북 정책이 뭐 경제도 다 뭐 주택 정책 다 엉망이지만 대북 정책이 잘못이 대한민국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당내 문제도 한번 짚어볼게요. 예. 당내 그 최근에 역선택 문제 등 경선 룰 가지고 참 시끄러웠는데요. 뭐 절충안으로 만장일치 합의 봤다고는 하지만 사실 불씨 남아 있다. 뭐 그런 그 갈등 재발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저 역선택 방지와 관련해서요. 저는 뭐 역선택 방지가 뭐 필요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을 당신들은 민주당 지지자, 뭐 누구는 국민의힘 지지자 이렇게 너무 저는 갈라놓는다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고, 우리가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자꾸만 끌어당겨야죠. 끌어들여야죠. 그런 점에서 역선택 방지해야 되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또 국민을 믿어야 되고 해서 저는 여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그 후보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말하자면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고, 그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결정하기도 전에 말이야, 뭐 역선택 방지 조항 채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저께 참석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정말로 정권 교체를 간절하게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저는 이 걱정과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봐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왕 말씀 당내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요, 이 어쨌든지 그 우리 후보들 다 그래 말씀들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로 그래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려 그러면 이 당내 후보들끼리는 너무 인신공격이 될 만한 거는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야 간에도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할 거기 때문에 물론 검증은 해야 되지만 안 해야 되는데, 최근에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뭐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에 저도 자세히 봤는데 전혀 이 고발을 사주했다고 할 만한, 윤석열 씨가 고발을 사주했다고 할 만한 뭐가 근거가 없어요. 네. 그게 없는데 우리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해명하고 사과하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말은 고발한 게 뭐 좀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 예? 이미 그러니까 고발 사주했다는 걸 인정을 하라는 말인데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행위는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정치 공작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말이요. 근거도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신이 검찰총장이죠. 고발을 사주했다.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우리 당은, 당 대표나 당 간부도 물론이고 우리 후보들도 적어도 방어하든가, 안 그러면 좀 더 이 문제가 확연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여권의 이 정치 공작, 여권에서 하는 말, 비슷한 말을요, 네. 우리 후보들 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말로 국민들에게 굉장한 실망을 안겨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장기표 후보님께서는 원팀 중요하시게 얘기하시면서 그 네거티브 하지 말자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후보님, 지금 후보님에게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 지금 제일 큰 걱정은요, 그 우리 12명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요, 8명만 뽑거든요. 제가 그 8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어떤 때는 한 6등 한 데도 있고 7등 한 데도 있고 8등 한 데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8명 안에 들어가야 장기표의 진가가 나옵니다. 지금 12명 할 때는 니도 나왔다 이래 되는데, 8명으로 좀 축소가 되면 네. 이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경력이나 그 사람의 정책을 조금은 좀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네. 그래야 저 장기표의 말하면 진면목이 저는 드러날 수 있는데, 그 8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시사 포커스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 장기표가 8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들어가야 국민의힘 경선이 좀 볼만해집니다. 볼만해지고 해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선 그 당 출마의 변에서 보면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각오라고 강조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죠. 불행한 대통령이라기보담도 가장 욕 많이 얻어먹는, 심지어는 협박도 당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 아닌 곳이 없지만은, 특히 지금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데는요, 7가지 중요한 세력이나 정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요, 뭐냐 하면, 첫째는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때문에요, 청년 실업, 비정규직, 자영업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노총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자영업 붕괴, 가히 망국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민주노총을 망국칠적의 제1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적은 정교조, 제3적은 대깨문, 제4적은 공기업, 제5적은 미친 집값, 제6적은 탈원전, 제7적은 주사파인데요. 이런 것을 척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저항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을 것이고, 그것도 표현을 불행한, 욕 많이 얻어먹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즉, 불행한 대통령이 될, 그것도 그리고 실제로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각오를 해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돼도 좋다 하는 이 각오를 해야 앞서 말한 이 망국칠적을 혁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망국칠적을 혁파하겠다 강조를 하셨던 거군요. 예. 그러면은 후보님의 차별화된 그 주요 공약 한두 가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망국칠적에 말씀이 났으니까 잠깐만, 이 망국칠적 제1적은 민주노총이고, 잠깐만 좀 설명드려도 되겠어요? 궁금한데 좀 자세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2적은 정교조입니다. 이것도 정교조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정교조의 그 잘못된 어떤
노선 때문에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말하면 교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붕괴되니까 공교육 붕괴라는 건 뭐냐? 애들이요, 말하면 평준화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교실에 와서 게임하거나 낮잠 자거든.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느냐? 밤에 가서 학원에 가서 합니다. 밤에. 그게 공교육이 붕괴된 거죠. 그 다음에 또요, 이 정교조 때문에 학교 폭력이요, 난무합니다. 이 정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학생 인권. 학생 인권 조례가 뭡니까? 학생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한다. 학생 인권을 누가 유린한다는 겁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유린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을 학생 인권 유린의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놓는 것이 이게 인권조례입니다. 네. 이렇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서성으로 존경받아야 이 교육이 되지. 학생 인권 유린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또 설정해 놔놓고 교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들을 지도를 못 하는 거야. 조금 지도 잘못하면요, 인권 유린해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경찰서 불려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죠. 또 여기다가 정교조 선생님들 교장 교감되는 통로 만들려고 혁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금 혁신학교가 지금요 학부모들의 원성을 얼마나 사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평준화 교육 속에서는 이 말하자면 이 자율형 사립고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 폐지문에서 안달인데 결국은 법원에서 다 8군데가 다 그거 맞아요. 법으로 심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정교조 때문에 계속 이 정교조가요, 말하자면 이 북한 지향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젊은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북한 편향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 이념 갈등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원인입니다. 이처럼 교실 붕괴, 학교 폭력, 그 다음에 또 이 자율형 사립고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래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데 이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정교조의 이 평준화 교육 때문에, 그리고 또 이념 편향 때문에 또 국민을 또 갈등시키는 이 망국적인 요소죠. 네, 말이 길어서 짧게 다음에 거는요, 대깨문 때문에요, 우리 국민들이 분열합니다. 조국이 같은 말하자면 이 위선과 이 거짓의 극치를 옹호해가지고 조국이 수호하자, 정경심을 사랑한다 이래서 하면 이거 국민이 분열 안 하겠습니까? 이 국민 분열의 원흉인 이 대깨문. 이 또 대깨문이요, 문재인 정권 암만 잘못해도 비판을 못하게 만듭니다. 네. 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의 책임, 이 대깨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 요 뒤에는 혹시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국칠적 다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국칠적 오죽하면 나라를 망치는 칠적이라고 규정을 했겠습니까? 나라를 망치는 칠적. 이걸 가지고 제가요, 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네. 국회 소통관에서 하나씩 가지고 한 20분씩 네. 제가 이 만국칠적, 제1적 민주노총, 제2적 정교조 이거 혁파해야 된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쫙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 사이트에 보면 네. 왜 만국칠적으로 규정하고 또 이걸 혁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은 차별화된 주요 공약 2가지. 두 가지요. 하나는요, 이 주택 정책인데, 이 주택 정책 저도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 좀 다른 후보들 나오는 거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제가 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은요, 이 공공개발 위주, 민영개발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요 억제, 집 살 생각을 하지 말도록, 그러려고 하면 세금 폭탄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규제를 획파하고, 왜 그거 못하게 합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예를 들자면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내가 보니까 지은 지가 한 45년 되더라고요. 엄마 아파트 경우에는요, 30년만 지나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근데 45년이 지나도 그 엄마 아파트 그 재건축 허락해놔 놓으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국민 여러분, 강남 집값요 오르는 건 내버려 둬야 됩니다. 다른데 저 주택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강남 집값요, 집 한 채 뭐 10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그 돈 있는 사람들 돈 잔치 하는데 그 왜 간섭합니까? 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런, 근데 또 내가 말은 이래 했지만 다른 집값 문제를, 다른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 강남 집값 문제도 그대로 해결됩니다. 강남 집값 계속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잡혀지지도 안 합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모든 국민이요,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집을. 저는 비록 이 주택 영무 기지로 은행에다 잡히고 한 달에 95만 원씩 받아서 생활하지만 어쨌든 저는 저 집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요, 자기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 집에서, 즉 내 집에서 살면서 다른 국민들한테는 뭐 임대주택에,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라. 뭐 미국 같은데, 독일 같은 데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문제도 물론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주거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책에다 많이 써놨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주택을 소유 개념으로 보는 게 불가피합니다. 소유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 국유지와 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그건 이제 대체로 국유지에다가 지으니까 그 아파트 건설비와 건축비와 또 이 토지공사 그것만 하면 되는데, 건축비가 평당 500만 원, 그 이 토지 정리하는 게 그 건축비 한 40%입니다. 그럼 200만 원. 그러니까 평당 700만 원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25평짜리로 치면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1억 2,500만 원은 입주 시에 내게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만 내면 이 원리금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억 2,5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내면 내 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세에 따라 또 팔 수도 있습니다. 단 토지는 국유지로 그대로 묶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수도권에 서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방에서요, 자녀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계속 서울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드는 한은 수도권 과밀화가 돼가지고 수도권에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지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지방은 공동화됩니다. 공동화. 뭐 학교도 다 없어지고, 특히 지금 내년도에는요, 인구 3만도 안 돼가지고 지자체 한 230 몇 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는 지금 지자체 기초단체가 지금 없어질 지경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가지고, 교육이라면 지방에서 다녀야 되겠다. 선생님들 보너스 많이 주고 학생들한테 학자금도 주고 졸업하고 나면 취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학교 이제 서울로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다. 지방에 있는 학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기업들한테 세금도 감면해주고 또 토지도 또 무상으로 또 한 30년 이상 임대해가지고 지방에 기업이 많이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러면 지방에서도 구하기 쉬우면 뭐하는데 서울로 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지방에 있는 교육과 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가지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수도권의 주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요,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교육 평준화 없애야 됩니다. 평준화를 없애고, 그 대신에 평준화를 없애야 교육이 정상화도 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요, 평준화,
하향 평준화를 하면 지식과 기술이 낙후돼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게 완전히 국제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준화 교육을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꼭 대학을 안 나와도 의식주 어로 교육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말하면 국민의 기본 생활, 이제 이재명 씨 말하는 기본 소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국민의 기본 생활, 의식주 어로 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네, 중요하게 이제 교육 정책하고 부동산 공약 내주셨는데, 그럼 현재 그래도 부동산 문제가 많이 불만을 크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또 뭐 있으실까요? 부동산. 요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문제가, 이건 사실 이게 뭐 빵 만들어내듯이 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요, 정부가요 확실한 방침을, 특히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민간 자율에 맡겨서 할 수 있겠다, 이거를 확실히만 선언해부도요 집값이 막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도요, 이제는 서울 올 필요가 없구나. 서울에 집 사는 사람들도 집 팔라 그러죠. 그래서 이 효과가 금방 발휘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세금 문제도 조금 같이 불만이 크잖아요. 네. 세금 정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그거 참 잘 물어주셨는데, 보통은 사람들이요, 참 다 세금 낮추자, 즉 세금 올린다 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빵점이다. 선거에 나가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그 다음에 강락 여부를 떠나서 옳은 거를 말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요, 저소득층의 세금은 좀 더 내릴 필요가 있어요. 내릴 필요가 있고요. 아주 고소득 아니십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요, 세율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굉장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세율은 약 한 25% 정도 되는데,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는 기업 있잖아요. 이런 데는 세율을요, 법인 세율을 50% 이상 올려야 됩니다. 50%로. 그 다음에 또 한 30억 원 이상요 소득이 되는 건 또 이건 세율은 좀 복잡해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진 세율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30억 원 이상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70%라 하면, 내가 50억을 벌었으면요 30억까지는 70%가 아니에요. 그 밑에 차차차차 올라가는 게 있어요. 계산이 좀 복잡한데, 하여튼 요컨대 아주 초고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국민 여러분, 요즘은요, 한 사람이요, 전 세계의 돈을 끌어모으는 시대입니다. 빌 게이츠라든지, 빌 게이츠야말로 진짜 이런 걸 보고 컴퓨터 운영체계, 윈도우라는 게 컴퓨터 운영체계인데, 전 세계 컴퓨터가요,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드는 그거를 지금 다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세율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맨날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왜 사회 환원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50억 달러씩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게 할 게 아니라 세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기업 있잖아요. 네네. 요즘 이 유통업도, 옛날에는 유통이라는 게 동네 무슨 구멍가게부터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 배달 체제로 돼가지고요, 미국의 이 아마존이 전 세계에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그 사람이 다 끌고 모으지 않겠어요? 그럼 한 사람이 그렇게나 돈을 많이 끌고 모으면 다른 사람은 돈 벌 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번 엄청난 돈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 문제에 대해서 구시대적인 그런 조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이런 취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저는 이거는요, 정책은 신문명 국가 비전, 한국 경제 이래야 산다는 데 대해서 이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외교 안보 문제도 한번 짚어볼게요. 예. 뭐 북한이라든지 미중 일과의 외교 문제 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떤 방향이냐 하면요. 우선이 뭐 북한 문제는 외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뭐 외교죠. 북한하고는요. 진짜 북한에 대해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 또 북한하고 또 친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쫙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당당하게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요. 이 동북공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왜 하느냐? 북한을요. 소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역사를 이용해 가지고 북한을 중국에다가 병합하기 위해서 이 중국에다가 병합하려고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즉 우리 대한민국이 막아야 되는데 중국에 맞서서 우리가 막을 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는 유엔이지만 현실적인 힘은 미국입니다. 그래서도 우리는 즉 중국이 말하면 북한을 병합하려는 이런 잠재적인 업무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일본하고. 그래야 한일 관계가요. 좋아야 중국에 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요. 저는 너무 중국을 너무 뭐 정오한다거나 반중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사드 배격하는데 사드 배치하는데 그거는 말이야 중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된다. 사드 배치하지 마라. 그런 소리는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하고 우리가 또 사이가 좋아야죠. 어떤 국가 안보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또 이 경제 문제 때문에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저는 심지어 앞으로 남북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요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겠는데 그런 점에서도 중국하고 너무 기본적으로 적대적이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전혀 옳지 않다. 즉 외교 정책 뭐 우리 국내에서 한반도 주변으로만 보자면 대략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국방 문제도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국방요. 네. 그거 참 말씀 잘했는데 자주 국방하지 않는 나라는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자주 국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북한이요. 북한 핵무기 이제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없애려고 그러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켰을 때만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앨 수 있지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무슨 뭐 대화해가지고 뭐 또 협상해가지고 또 뭐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된 이상 남한도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미국으로부터 전술 핵무기 가져오자. 그렇게 자꾸만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아야 됩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또 IAEA, 핵 비확산 금지 조약 때문에 가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요, 56년에 만드는 겁니다. 불과 60년이 너무 지났습니다. 세상이 지금 변했는데 60년 전에 60년 전하고 너무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핵무기를 못 만든다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다음에 IAEA 하는 것도 IAEA요. 또 핵 비확산 조약하는 것도 그래도요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다 만드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만들어야 됩니까? 그 나라들은요 말하자면 직접 맞대고 있는 적대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직접 맞대고 있는 적대 세력이 있고 또 북한이 또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19 군사 협약이 있거든요. 9.19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 이거 정신 나간 겁니다. 그걸 할 때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잠깐 그래 하는 거지. 북한이 확실히 핵무기를 폐기 안 하겠다 하는데
재래식 무기만 감축하면 북한은 핵무기 갖고 있고 재래식 무기, 북한은 제대로 감축도 안 하지만 재래식 무기 다 감축하면 우리는 그럼 뭐 됩니까? 그래서 이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폐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요 북한에 비해서요 40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북한하고 전쟁 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핵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경제력이 40배나 되는데도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이길지 못 이길지 모른다. 심지어는 내지 못 이긴다 사례를 안 해서 그렇지 못 이깁니다. 요즘 군대 보세요. 이 군대입니까 이게? 에? 전혀 전투할 의지가 없는 군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성범죄 같은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못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방 당국자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얼마나 해외에 나가서 흥청망청 섭니까? 그래서 그래야 할 돈이 있으면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저런 그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 마당에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되고 여기에요 국민들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확실하게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북한 정권이요 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데 확실히 말하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사비도 국방비도 더 많이 지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탈원전에 관련돼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탈원전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만국칠적의 하나인데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요 원자력 발전 기술은요 전 세계적입니다. 미국, 프랑스, 한국이요 가장 발달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심사를 잘하는 데인데 여기에요 미국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가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미국 기업 두 군데, 우리나라 기업 하나 군데. 프랑스나 일본 이런 데서도 그 허가 못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은 뛰어납니다. 그것도 이것도 아랍에미리트에만 하더라도 400억 달러는 수출했지 않습니까? 전에 뭐 심지어는 영국에서도 체코에서도 수입할 의향도 밝혔는데 그런데 뭐 우리나라 본국이 탈원전 한다 하니까 뭐 누가 수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원자력 그래서 이건 만국적인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두 가지 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원자력 생태계가 파괴돼 버렸어. 원자력 학교 지망하는 학생이 없어. 원자력 기술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 중국에 이런데 다른 나라 다 가버렸어. 이래가 이 나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요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태양광요 그 전부 다 그 태양광 발전 전지 기구를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전부는 아니겠지. 많은 양을 중국 사람들만 덕보여주는 거야. 또 태양광 한다고 또요 제대로 열 효율도 없는데 온갖 산을 또 깔아뭉개가지고 또 홍수지 가지고 또 뭐 산사태 또 나게 만들고 이 풍력도요 바다에 하는 풍력은 저는 좀 뭐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 거대한 풍력이 돌아가면 그 밑에요 어종이 멸종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말하자면 풍력 발전이든지 태양광 발전이든지 이 기술을 충분히 개발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지 그 개발도 되기 전에 하면 안 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저는요 이제는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대 또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소비 이거 계속 추구하면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오느냐 지구 환경 파괴에 의해서 옵니다. 왜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되느냐 탄산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왜?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국민소득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 이런 걸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2,000달러인데요 32,000달러 되면 충분히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꾸만
생산하려고 하고 뭐 소득 증대하려고 하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 소득에서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 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 장기표는 이걸 아주 책으로 잘 정립해 두고 있습니다. 신문명 국가 비전, 한국 경제 이래 산다, 장기표의 정치혁명. 그런데요, 내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그래서 이런 이제는 창조하고 봉사하고 절제하고 하는 데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코로나 팬데믹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안 맞는데 효과적인 에너지가 뭐냐?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에너지야말로 가장 청정한 에너지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지 않기 위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원자력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원자력 안전도를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청년 문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청년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2030 세대들의 분노가 이제 많이 표출이 됐는데 청년들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살기 어려워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직장 구해봐야 뭐냐? 비정규직이거나 알바예요. 그래서 알바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바 천국이라는 말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청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출산도 못하고, 그리고 연애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즉, 이 삼포세대, 또 여기다가 또 뭐 포기하는 게 많아가지고 M포세대, 이런 이 처지가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청년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 이 민주노총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해소되려고 그러면은 대기업이 청년들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대기업이 채용 안 하는데 어디가 채용합니까? 근데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을 막는 게 누구냐? 민주노총이란 말이에요. 한 명도 해고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다가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가지고 기업이 신규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신규 채용을 방해하는 민주노총의 행포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저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청년들 문제요. 그리고 또 청년들은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 자우림의 노래가 있거든요. 젊음을 고뇌하고, 젊음을 절망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나 청년 실업에 허덕이고, 또 이렇게 골방에 앉아서 또 고민하고 절망하고 하는 거는, 이게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우리 젊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실제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살기 좋은 세상이 안 되었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되고, 바로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말하자면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남이라 그러잖아요. 20대 남은 무려 75%가 찍었어요. 오세훈 후보를. 이게 뭐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깨달아가는 거지. 문재인 정권 맨날 뭐 젊은이 위한다, 뭐 공정케 사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하는 걸 이걸 깨닫고 또 이 젊은이들 문제가 해결되려 그러면 뭔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문재인 정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런 현상은 지속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자면 이 거짓말만 하는 이런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특히 이재명 후보 있잖아요. 기본소득해서 또 청년 기본소득 하는데 청년들이요 일자리를 가져야 되지 청년들이 계속 주는 돈이나 받아먹고 있어가 되겠습니까 이거? 네. 나는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좀 제대로 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야권 후보들 이번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나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나 장기표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주장하는 근거는 있을까요? 그거 뭐 근거가요 아주 충분합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제4차 산업혁명 위주의 이 정보 문명 시대에요. 말하면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정립해 두고 있는 사람은 저 장기표가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장기표가 다른 후보들하고 전혀 다르고, 또 하나는요, 정책요, 뭐 다른 사람들도 저 책 보고요, 한 이틀이면요, 그 적당하게 뺏겨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됩니다만은, 저는요, 정말 온몸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뭐 말로 번지르르 하게 하는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과연 정말 국민, 나라, 특히 우리 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는 걸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요, 도덕성입니다. 뭐 옛날에 뭐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뭐 도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 도덕성이 없으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도덕성 없이요 능력이 있으면요 국민들 덩치는 그런 능력이나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요 학벌이 뭐 안 좋습니까? 다 인류대학 나오고, 외국에 나가서도 인류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다 딴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박사학위 어디서 먹느냐? 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저 장기표는 사실 세상이 알아주는 도덕군자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 예.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예, 저는요 제일 먼저 내놓고 싶은 것은 국민들에게요 국민 통합입니다. 정말 뭐 이 갈등을요 극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를 진짜 반대했던 사람들도 중용을 해가지고 장기표 대통령은 정말 국민 통합을 할 모양이다. 또 특히 이게 정치적으로 반대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집이 고향이 김해 아닙니까? 그럼 또 호남 사람들도 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지역 간의 탕평도 이루고, 또 저는 마침 또 이 정당은 보수 정당이지만 제가 본래 진보적인 성향이니까 또 보수적인 인사, 진보적인 인사,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또 이 정치 이 대결상으로도 탕평책을 써서 국민 통합을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혹시 네. 이번에 이제 후보들 중에서 네. 가장 막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경쟁 대상 누구신지? 뭐 저하고 경쟁 대상이라기보다도요. 네.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씨가 될 것 같아요. 후보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야권에서는 현재 윤석열 씨가 가장 높은데요. 높은데 뭐 윤석열 씨가 되든 저는 하여튼 정권 교체할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씨를 통해서 정권 교체할 수 있다면, 제가 못된 거는 뭐 좀 유감이지만 저는 뭐 만족이고요. 문제는 근데 이재명 씨인데요. 이재명 씨는 정말로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요 아주 사악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겁니다.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책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이재명 씨가 뭐 후보가 될 것 같고, 또 윤석열 씨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는
세상이 그렇지만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요, 내일 일은 단정할 수 없지만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럼요. 혹시 칭찬해주고 싶은 후보 계신가요? 칭찬해주고 싶어. 저는 사실 뭐 이왕 말씀 났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보담도 뭐 인품상으로는 최재형 씨 같은 사람 아니십니까? 저도 사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굉장히 도덕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아왔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유, 최재형 씨가 한 거는 저는 할 자신이 없어요. 뭐 남의 애를 양육한다든가 또는 만만 친구지만은 4년 동안 업고 다닌다든가 이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네요. 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후보님의 인생 철학, 정치 철학 있으신지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그런 철학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 세 가지 철학이 있는데, 이것은 저 정치 철학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몸의 철학입니다. 저는 이 몸의 철학은 자연의 철학, 우주의 철학입니다. 이 말이 우주의 이 법칙, 이게 몸이 소우주거든요. 몸의 법칙, 이게 이제 몸의 철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좀 금방님 말씀인데 저는 약을 잘 안 먹습니다. 병원에도 잘 안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 몸이 우주의 섭리,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몸의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는 노동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몸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이게 뭐냐, 활동. 이거는 노동의 철학이야. 노동의 철학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냐?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발현되게 해서 거기서부터 말하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게 저는 그래서 뭐 남들은 저보고 뭐 국회의원 나가서 떨어지고 뭐 징역도 많이 살고 뭐 돈도 없고 뭐 고생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여튼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 이게 뭐냐? 노동의 철학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철학은 뭐냐 하면요, 사랑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몸의 철학은 내 의지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몸, 자연의 법칙. 그 다음에 노동의 철학은 내 의지에 따라서 뭘 하는 거, 이거. 사랑의 철학은 뭐냐? 나와 타자와의 관계. 이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사랑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남 사랑할 때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 그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효과를 그 사람보담도 사랑하는 내가 더 받습니다. 내가 더 행복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하겠는데, 성경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주님, 난 그동안에 뭐 온갖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안 했어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뭘 나누어 주라 한 거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 주라 한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 그 구원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뭘 나누어 주고 남을 사랑하고 하는 거는 그 받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The Art of Being Loved가 아니고 The Art of Loving, 즉 사랑받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3대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몸의 철학, 노동의 철학, 사랑의 철학. 아이고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이런 거 어디 가서 말하기도 쑥스러운데. 네, 지금까지 우리 장기표 후보님 파헤쳤는데요.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 국민들에게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정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사 포커스 이 TV 시청자 여러분, 예, 우리요 이혜영 그 앵커께서 저한테 아주 질문을 참 잘 해주셔가지고 제 생각을 많이 시청자 여러분께 또 표현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나라를 거들내고 있습니다. 진짜 경제 파탄에, 안보 실종에, 교육 붕괴, 외교 고립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말이죠. 이거 끝장내야 됩니다. 언제 끝장내야 되느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끝장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 정권 교체를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저 장기표가 전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가지고 정권 교체도 이루고 또 시대 교체도 이루는 그런 진정한 정치 혁명이 일어나서 저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국 국민이 깨어나야 정치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온갖 기만을 씁니다. 뭐 언론 재갈법도 만들려고 하고 뭐 법원에서는 재판도 잘 안 하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도 이루고 시대 교체도 이룰 것을 다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장기표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